시간에 대북 확성기 얘기 다뤘죠? 다뤘습니다.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 5분 정도 저희가 행간 방송을 했는데 문자가 5분 동안 제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공분 문자. 네, 그렇죠. 사실 그 허위 실적으로 입찰한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예, 예. 또 값싼 수입 부품을 조립해서 국산으로 속였는데요. 또 10km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 못하니까 네. 아예 기준도 낮춰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계약 체결 당일에 이 담당자들이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죠. 그렇죠. 다시 들어도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제대로 소리도 들리지 않는 확성기에 100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하시려는 거는 뭐 당연히 아닐 테고. 그건 아니고요. 이번 그 대북 확성기 사업의 규모가 166억 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 큰 돈이지만 큰 돈이죠. 알고 보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전체 방산비리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방산비리 탑5를 골라봤습니다. 탑5 이거 고르는데 경쟁 치열했어요. 치열했죠. 치열했어요. 예, 치열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의미의 탑5가 아니고 5대 방산 비리죠. 그러니까요. 네. 시작할까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부터 너무나 슬픈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방산비리 탑5, 베스트 5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한국전쟁 때. 네, 그렇습니다. 네, 145트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때 제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기억하시냐고요? 네. 그 뭔지는 알죠. 네네.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당시 북한 지역에 남은 남성들이 예. 이제 그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투 가능한 연령대의 남성들을요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고 서울로 불러 모읍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군인으로 이제 소집한 거니까요.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랬겠죠. 그렇게 소집된 장병이 무려 50만 명. 50만 명. 근데 전쟁 당시에 갑자기 50만 명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사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은요. 예. 이제 별 하나 원스타 준장 계급이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의 지인이었던 김윤근이 낙하산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은요. 장병들에게 지급될 보급품을 횡령하고 착복했는데요. 중간에서 빼먹은 이런 물자와 보급품이 그 당시 돈으로 23억 원.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 돈으로 23억 원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15조 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5조 원을 착복했다고요? 네. 쌀도 그 당시에 무려 5만 2천 섬을 빼돌렸어요. 빼돌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 원 정도죠. 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요. 그렇죠. 이 50만 명의 장병들이요, 뭐 식량도 겨울옷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이제 후방의 집결지로 걸어서 이제 행군을 시작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집결지에 가면 수용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서 예. 김해, 진주, 마산 등 영남 일대를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머무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머무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각 교육대의 간부들은 또 횡령을 했죠. 또 횡령. 그럼 한겨울에 옷도 없이 식량도 없이 계속 도보 행군 시키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버티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민가에서 약탈도 하고요. 또 아사자,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혹시 유명한 시인데요.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 네. 기억하시는군요. 그렇죠. 이 신동엽 시인도 이때 국민방위군이었어요. 징집이 됐었어요. 네, 너무 배가 고파서 민물 개를 잡아먹다가 이제 간 디스토마로 인한 간암으로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예. 당시에 100일 만에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이 이제 최대 10만 명까지 추정되는데요. 한국전쟁에서 우리 국군 전체 전사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전을 통틀어서 전사자? 네. 많겠죠. 꽤 네. 많겠죠.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한 번 전투에도 투입되지 못하고 아사 동사한 국민방위군만 10만 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군요. 야, 그러면 지금 솜탐정이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자료가 있었다는 얘기고 네. 비리가 그 당시에 혹은 그 후에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책임자 처벌까지 간 겁니까? 책임자 처벌이 되긴 했는데 예. 사실 당시에 그 김윤군 사령관 등 간부 5명을 긴급하게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도 사고 있고요. 그 당시에 긴급히 처형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웠고 결국 그 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죠. 바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네. 뭔가 덮고 싶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일들이 있었고 그 관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조사가 됐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그 첫 번째 국민방위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고속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고속함. 고속함인데 고속으로 못 간다. 황당하죠? 이거는 사실 어디서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2차 연평해전 이후에 그 전투력을 향상시킨 고속함 건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예상만 낭비하고 말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해군 비리에 연루된 해군 방산 비리 대명사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여기에도 관여했습니다. 예, 방산 비리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옥근이라는 이름이 빠질 수 없는 거. 어떻게 됐던 거죠? 2015년이었죠. 그 STX 그룹 계열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예. 이제 자기 아들이 설립한 그 요트 회사를 통해서 7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작년 4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아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STX 조선해양이요. 2007년에 방위사업체로 지정되자마자 예. 10월에 공고 나온 차기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을 수주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요. 3대 방위사업체인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3월에 방위사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10월에 입찰 공고가 나오자마자 수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뭔가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정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도 1년 전에 이제 시제함을 만들어서 시운전했는데 예. 고속으로 가면 직진을 못하고요. 지그재그로 갈지자로 갔습니다. 고속함이. 배가. 속력을 내면 지그재그로 1조 8천억이 투입됐는데. 야, 이거 유아들 그 물에서 하는 장난감이 이렇잖아요. 직진으로 가면 지그재그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해군도 명확한 입장이나 근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예. 당시에 방위사업청이 자체 감사를 벌였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관계자가 조용히 전역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STX 그룹 계열사에 특채됐고 주요 보직까지 맡았습니다. 와, 참 어이가 없네요. 다음 방산비리를 물어보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세 번째는 뭡니까? 해군 비리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해군 비리. 잠수할 수 없는 잠수함. 겁이 나요. 아까 고속정인데 고속을 못한다고. 이번엔 잠수함인데 잠수를 못한다. 해군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그 잠수함 3척을 인수했는데요. 뭐 안중근함 등입니다. 근데 이게 잠수함이 잠수를 하려면 좀 물속에 들어가려면 멈춰버립니다. 연료전지의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예. 핵심 부품이죠. 연료전지가.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서 잠수함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물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잠수함인데 막 보여요. 바깥에서 머리가. 네. 여기도 비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현대중공업인데요. 예. 이제 연료전지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인수 평가대장이 평가 방법을 변경해서 결함을 덮고 허위 평가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그런 검찰의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혜 받았어요? 이 임 씨가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후에 전역 이틀 후에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부장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자기 전역 후 일자리 때문에 잠수도 못하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법원으로 갔습니다. 재판 넘겨졌는데요. 예. 작년 9월에 이제 2심 판결이 선고됐죠. 어떻게 났어요? 취업 관련해서 예. 취업을 사전에 약속받은 거는 뇌물의 약속이다. 따라서 유죄다라고 판단받았는데요. 하지만 뭐 배임이나 예. 뭐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예.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배임 이거 손해를 입힌 건데 우리 네. 군에 어떻게 배임이 무죄가 났어요? 당시 해군도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 해군이 알면서 인수받은 건데 어떻게 중간 사람이 배임을 한 거냐? 라고 하는 논리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 논리도 가능한. 임 네. 씨가 저쪽이 회사가 모르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회사로 해군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해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은 안 된다. 결함이 있는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을 해군에 넘겨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예. 해군이 이걸 인수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제조사와 긴밀히 연락했다. 그래서 결합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본 거죠. 이거는 일종의 매국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네. 대한민국 방산비리 베스트 5 다음으로 가죠. 뭡니까? 네, 역대 최대 규모의 비리, 율곡 비리. 율곡 비리. 이거는 뭐 1990년대를 산 분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74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매년 국방 예산의 30-40%를 쏟아부은 대규모 사업인데요. 예. 95년까지 이어졌어요. 단순히 계산해도 32조 원이 투입됐고요. 32조. 현재 화치가폐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매년 12조에서 16조씩 투입한 건데요. 그런데 93년에 비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F-16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 청와대의 압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때 뭐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종구 장관, 이상훈 장관, 김철우 해군참모총장,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김종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예, 등 예. 그리고 권영애 국방장관도 동생이 연루돼가지고 경질됐죠. 그러니까 특감을 그때 이제 실시했는데 118건의 비리가 드러났던 거. 여러분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 이 율곡 비리 탑5 안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총알이 안 나가는 소총. 그리고 총알을 못 막는 방탄복. 이거 저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얼마 네네. 전에 이거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니거든요. 네.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참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시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먼저 소총이요. 예. 이게 그 미래형 무기라면서 4,485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K11, K11인데요. 이게 그 총을 쏘면은요. 적군의 머리 위에서 탄환이 터져서 숨어 있는 적까지 제압한다는 건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사격을 하면은 충격을 못 견디고 총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자석이 아이고. 근처에 오면은 총탄이 오발됩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가 얼마 후에 양산을 재개하는데요. 예. 납품업체가 여러 가지 눈속임을 해서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에 이 총이 보급됐는데 문제가 계속 생겨서 결국은 그때서야 이 사기 인각이 드러났죠. 방탄복도 여러분 뭐 인터뷰 기억하시죠?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이런 방산 비리 오늘 탑5까지만 했는데 이 탑5가 다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소개하려면 많아요. 오늘 밤새요. 네. 10대 비리, 20대 비리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그 돈 다 어디로 갔나? 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돈은 여기저기 다 챙긴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드러난 사람은 일부고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참 분노 유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야 된다 그 말씀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노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6.25 한국전쟁 때 일입니다. 1950년 12월 16일 오늘은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발효된 날입니다. 국민방위군이 어떤 군이냐고요? 형, 너무 추워. 겨울에 여름 옷만 입고 어떡해. 형이 준 옷도 못 견디겠어? 나라 구한다고 국민방위군에 지원했는데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자. 곧 목적지라고 하니까. 전체 멈춰. 형, 벌써 왔나봐. 그런가 봐. 거기 조용히 안 해? 자, 수고 많았는데 다시 여기서 50km 더 행군해서 이 교육대대로 향한다. 아니 또 어딜 가요? 지금 70km 걸어왔는데요. 저기요, 사령관님, 우선 밥을 주십시오. 지금 제 동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닥치지 못해! 어디서 밥 타령이야? 빠져가지고. 다시 전열 정비해서 출발한다. 영재야, 영재야, 일어나! 지금 쓰러지면 어떡해? 영재야, 영재야! 네, 들어오십시오. 철승아, 아니, 윤주야, 너 여기 어떻게... 네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도움 좀 구하려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걸어왔어. 제발 좀 살려줘. 너 이게 뭐야? 이 거짓골이 다 됐구나. 너 이제서 피나 났어? 아니야. 서울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차출됐어. 동생 영재도 불려나갔다가 끝내 죽었다. 뭐? 인민군과 교전했다가? 아니야. 굶어 죽었어. 또 얼어 죽었다. 철승아, 지금 내 동생 처지인 사람들이 많아. 국민방위군 보급품도 안 주고 밥도 굶기고
계속 이 부대 저 부대 뺑뺑이 돌다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무슨 소리야?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집행됐는데.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군과 경찰,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에서 40세 장정을 모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했다. 전시에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민방위군이었는데,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후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위군 간부들이 국보금과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착복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닌 추위와 기아 속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등 5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 국민방위군 전체 규모는 50만이었다. 10분의 1이 허망하게 죽어갔다. 불과 100여일 사이에. 김명섭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일사후퇴 직전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출신인데요. 22살이던 1950년 12월 당시 서울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명섭 씨는 입영 통지서도 없이 무작정 소집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습니다. 김명섭 씨는 정전협정이 있던 1953년 7월 27일까지 방위군 소대장으로 복무했고 이후에도 계속 군에 남아있다가 1967년에 제대했습니다. 당시 소집된 방위군은 공식 집계만으로도 최소 50만 명, 일각에서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전쟁통에 경황 없이 급조되다 보니까 관련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훈 여부를 파악해야 할 국방부조차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악화되니까 1950년 12월 16일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통과돼서 12월 16일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7살에서 40살 미만의 장정 50만 명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됐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51개의 교육연대에 분산해서 수용됐지만 민간 조직인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지도부를 맡는 바람에 조직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게다가 병력 수송과 훈련 무장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서 부르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시킬 것이 없었습니다. 또 뭔가 훈련을 시킬 장소도 없었고요. 심지어 이들에게 입힐 옷, 먹일 음식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상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일사후퇴 때였는데요. 군복은커녕 변변한 옷 하나 없이 부산까지 걸어 후퇴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서 천여 명의 아사자와 동사자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그 시신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지는 바람에 민심도 흉흉했는데요. 1951년 1월 15일 부산 피난지에서 열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추궁됐습니다. 그해 2월 36살 이상 장병들은 귀향시켰습니다. 국회가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고구마 줄기처럼 감춰진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군 수뇌부가 쌀, 피복 이런 군수품을 횡령한 겁니다. 인마이 포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이 전선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부통령이 사임하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는데요. 이걸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국민방위군은 5월 12일 해체가 됐지만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최대 치부로 기록됩니다. 심재갑 인하공전 명예교수가 수년 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민방위군의 실상에 대해서 토로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물가 시궁창에 버려진 밥풀 하나하나를 닭 쪼아 먹듯이 삼켰지. 채소밭 옆을 지날 때는 인분을 잔뜩 뿌린 곳이 있었어도 뛰어들어가서 당근이나 마늘을 뽑아서 씻지도 않고 마구 먹기도 했고,
심재갑 명예교수는 당시 18살 나이 국민방위군으로 참전을 했던 때였습니다. 제주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서귀포 초등학교에 주둔한 심재갑 교수의 국민방위군 생활은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장정 200여 명이 생활을 했는데요.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몸 위에 다른 사람들의 다리가 포개져 있었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식사였습니다. 주먹밥에 반찬이라고는 소금국에 제주도에서 흔한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식사 시간이면 난리 법석이었죠. 커다란 국통에 담긴 고사리를 하나라도 더 건져 먹으려고 아비규환이 연출됐고 취사 반장이 몽둥이를 들고 와야 기강이 잡히곤 했다고 심재갑 교수는 회상했는데, 도민들이 말리려고 널어둔 썩은 고구마 조각을 집어 먹는 것은 예사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거지로 만든 겁니다. 모두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기가 막힌 국가적 범죄는 중단되게 된 것이죠. 이들 이렇게 굶기면서 군 간부들은 부식비 등 현금 20억 원과 쌀 2,000가마를 빼돌려서 정치 자금화했던 것이죠. 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네요, 진짜. 정말. 심재갑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주도에서 군번도 없이 굶어 죽어서 한라산에 묻혀있는 장정들을 생각하면은 살아남은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간 이들의 넋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죠. 이승만이 어째서 국부인지 저는 이 국민방위군 사건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